오늘 주제는 좀 평소에 못 들어보던 또 평소에 듣던 얘기와는 좀 다른 그런 얘기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런 구호가 전국을 휩쓸었죠. 이게 나라냐. 근데 이런 우리가 절망의 표현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였죠.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본받자. 이런 사실 또 벤치마킹이 많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하노이 대학에 그 헌법 교수를 만났는데 87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수 하는 말이 베트남은 민주화에 성공 못했다. 대한민국은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많은 신생국들이 있죠. 그런 신생국들 중에 두 가지 기적을 이뤘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기적. 즉 다시 말해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변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이디오피아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비슷했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그랬는데 지금 필리핀보다 우리가 한 3배 정도 국민 소득이 높죠. 뭐 단적으로 보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일하러 오고 그렇죠. 경제적인 기적. 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화. 아까 베트남의 하노이 대학의 헌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역시 60년대입니다. 60년대 영국의 어떤 정치 평론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를 이룩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고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에 젖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국가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 절망의 나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한번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게 된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 또 진행 중인 세월호 사건, 다음에 메르스 사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또 남자들은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국가가 구해달라 이러는데 막상 위기가 처하니까 국가가 구해주지 못하더라는 걸 우리는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태, 그것도 국가도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국가가 아무리 하려 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태인데도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 그것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인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300여 명의 그 아까운 목숨을 구하지 못한 거,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 그런가? 이제 원인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이때 진도 어민들이 이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우리 지역에 해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구하자. 어민들이 갔어요. 또 해경도 갔어요. 구할 시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에 그 진도 어민들끼리 무슨 교신을 합니다. 구하러 가가지고. 야, 이 배에 수백 명이 탔다고 하는데, 밖에 나와야 구조할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슨 연락을 해요. 구하러 왔더니 구할 사람이 없어요. 왜?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배 안에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가? 선장이. 해경이 가가지고 선장을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선장은 그 청진해운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입니다. 어려운 말로 공무수탁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승객들의 안전을 배 안에서 책임져야 될 국가기관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공해상에 나가면 이 재판권도 가지고 있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 대신 마지막 승객을 구하기 전까지 배를 떠나면 안 되죠. 그러면 경찰이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선장에게 그 상황을 봐서 어민들이 와 있고 이러면 탈출시켜라. 이렇게 명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정경은 뭘 했냐? 해경은 뭘 했느냐? 중앙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있었다. 그리고 선장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줬죠. 이 탈출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 전남지사도 여기 현장에 갔죠. 헬기 타고 갔습니다. 가도 현장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근데 여기에 아주 대비적인 사건이 있죠. 미국의 허드슨강에 이 비행기가 불시착한 사건이 있죠. 그 승무원 5명을 포함해서 155명 전원을 구조했죠. 그 연방 경찰이 와서 소방대가 와서 구조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뉴욕의 소방청,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무슨 재난본부,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구조했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연방정부의 지시를 기다려서 구조했더라면 허드슨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신문에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세월호 사건의 참사는 중앙집권체제가 빚어낸 인재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으로 권한을 내려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칼럼을 썼는데, 그때 중앙부처의 장관급인 사람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하겠다. 그래서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줬죠. 그런데 막상 나온 개혁 조치는 뭐였습니까? 행자부 장관 아래 그 산하에 있던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실로 옮긴 거죠. 이건 뭡니까? 이제 현장으로보다 더 멀어진 겁니다. 현장으로보다 더 멀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일어난 게 메르스 사태. 정말 불안했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온 국민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뭐 했어요?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몇몇 시장, 군수 또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앙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도 없으면서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참 지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따라서 우리도 알리겠다.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 외에도 중앙정부가 하는 많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왜? 현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 근본 원인은 현장과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하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됩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 세월호 때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이 뭘 하려고 하니까 손발이 묶여 있어요. 뭘 하려 해도 나설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손발이 묶여 있다고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손발이 묶여 있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패한 나라. 우리나라가 대단히 부패한 나라다. 수치로 나타납니다. 174개국 중에 52번째로 깨끗한 나라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으로 보면 격에 맞지 않게 부패한 나라죠. 그래서 이번에 요거는 요번에 그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더 첨가되면 아마 더 순위가 떨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 부패는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한테 갖다 주겠어요? 힘 센 사람한테 갖다 주겠어요? 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뭔가 특혜를 바라는 거죠. 준 돈보다 받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받은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부패한 국가의 원인은 권력의 집중에 있다. 그래서 이미 1600년대에 이 영국의 정치인인 액턴경이 이렇게 말을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이 말씀을 천하께나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쓰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야당 총재일 때, 연설을 할 때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부패, 아들 문제로 부패 이렇게 관련이 됐죠. 그 후에 우리 대통령들 보면 다 거의 대부분 부패에 연루가 되었거나 혐의를 받았죠. 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것도 역시 권력이 중앙에 집권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를 낳으라 해도 낳지를 않습니다.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돈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출생 장려를 위해서 쏟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조가 넘어요. 104조. 104조를 퍼부었는데 출생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것도 역시 국민들의 절망감입니다. 내가 나서도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절망감에서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닌가. 거꾸로 국민들이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쭈리 대학의 브루노 프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했는데 세계 행복 연구에서 가장 그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요즘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행복을 연구했는데 통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갖췄을 때 국민이 행복하게 느끼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정치 체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또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확대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스위스가 계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죠. 뭐 어떤 데는 계속 1위를 하다가 이제 뭐 3위, 4위, 뭐 어쨌건 5위권 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거의 실시하지 않은 작게 실시하는 제네베에 살던 주민이 이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바젤로 이사를 가면 그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 지수가 10%가 늘어나더라. 뭐 그런 걸 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두 번째이다. 갈등이 제일 심각한 1위는 어딜까요? 네, 1위는 터키입니다. 터키. 근데 터키는 갈등이 심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분쟁, 그 다음에 민족 분쟁,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요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끼리 뭐 교회 앞에 절이 있거나 절 앞에 교회가 있거나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평화롭잖아요. 또 민족 문제도 없고 언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왜 이렇게 높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정치 때문에 갈등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노사 분쟁, 지역 간의 분쟁, 정치 세력이 들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치 세력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갈등이 크게 되고 없는 갈등도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 정치 현실이죠. 이게 그러면 갈등만으로 그치느냐?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간다. 이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 또 갈등 때문에 상실되는 이익, 이걸 합쳐보니까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21%의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 연구 결과가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정치가 문제인 것도 구조적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죠. 장관 누구 임명하려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자 사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는 안 그랬느냐? 그때도 국무총리 떨어지고 막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안 그랬느냐? 하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권력 집중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선거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 패자는 뭐예요? 가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자 전몰이라고 하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음 선거에만 이기면 다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야당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출범할 때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작동을 못하고 실패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다음에 집권을 할 수가 있죠. 구조적입니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선거에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을 짓밟아야죠.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죠. 이런 대결 정치 구조. 이것도 결국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패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나라냐 하는, 나도 광화문 광장에서 저 구호를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세월호 집회에서도 저 구호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법률가로서 나는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헌법이냐 하는 해석을 나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부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독특하게도 헌법 경제학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단은 뭡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헌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과 국가 권력기관에게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의 실패, 그것도 결국은 헌법의 실패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 5월 10일 날 한국일보의 만평입니다. 5월 10일이 언제죠?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 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차는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우리 지난번 대선 때 뭘 가지고 뽑았습니까? 내가 나라를 잘 운영하는 훌륭한 운전 기사다. 이 경쟁을 했죠. 근데 막상 끌고 가야 될 차는 뭡니까? 핸들은 잡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차는 찌그러져 있고. 잘 가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차를 고쳐야죠. 차를 고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차를 안 고치고 이대로 운전해 가면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 전임 대통령, 87년 이후에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가능성이 나는 100%다 이래 봅니다. 떠나는 모습이 초라하다. 이거는 뭐냐?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불행하지 않다고 봐요. 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정말 이 체제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행, 그게 이제 앞에서 나온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헌법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헌법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거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게 만들죠. 우리 현행헌법이 언제 제정됐어요? 30년 전입니다. 딱 30년 전이네. 1987년. 이 내비게이션을 30년 동안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쓸 수 있겠어요? 그건 못 쓴다 이거예요. 더구나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 엄청나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희망적인 얘기도 있더라. 이 희망이 어디로부터 싹 트고 있느냐? 지방으로부터 풀뿌리로부터 싹이 트고 있더라.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적어놨습니다. 가장 저게 가능했나 하는 변화가 있었죠. 뭡니까? 화장실 개선, 그죠? 아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2000년 이전에 대한민국 소개 책자에 대한민국을 이 관광지도 소개하고 발전된 모습도 소개하고 가볼 곳도 소개하고 그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주의사항 별표 해가지고 적어 놓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더러워서 갈 곳이 못 되니
호텔에서 아침에 나갈 때 반드시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화장실 개선 노력을 안 했느냐? 많이 했어요. 그 한국 관광의 해,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화장실부터 깨끗이 하자. 이래서 청소 깨끗이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검열 나온다, 교육감 나와서 뭐 조사한다 이러면 그 횟가루도 좀 뿌리고, 또 최고 잘하면 화병 갖다가 장미꽃 한 송이 꼽아 놓고, 이거였죠. 그게 우리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화장실 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거는 화장실에 대해서 그 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컨셉을 바꾸는 겁니다. 야, 화장실을 개선하는 김에 아주 새로운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막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화장실을 뭐라 그러죠? 예, 레스트룸이라 그러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용변 보는 곳이 아니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기분도 좀 상쾌해지고 휴식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만든 화장실이 아주대학 앞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이거 화장실 맞나 하고 다시 나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거 보면 못 참잖아요. 금방 바뀐.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화장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화장실, 그 다음에 민간 화장실, 뭐 시장의 화장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많이 축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사례는 중앙정부에서 못하던 거를 지방이 나서면 되더라 하는 게 이제 나타난 게 정보공개 조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조례는 이게 중앙정부가 학자들이 70년대부터 정보공개해라 이래 했는데 시기상조다. 남북이 대립된 상황에서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피했는데 청주시의회에서 정보공개를 위한 조례를 만드니까 다른 지방에서 1년 만에 확 퍼진 거죠. 180개 지방자치단체가 확 퍼진 겁니다. 이런 빠른 이 확산 속도,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장사 잘 된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 잘 된다, 또 무슨 PC방 잘 된다 이러면 그런 게 1년 만에 막 확 퍼져버리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무슨 냄비 건성이다 이래가지고 안 좋게 평가하는데 나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좋은 걸 보고도 안 따라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좋은 거 있으면 빨리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은 냄비 건성이 아니라 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화장실 정보공개조례 이런 거 하는데 금방 했죠. 그 다음에 이 악취가 나가지고 도심에 아주 흉물이었던 도심 하천. 이게 지금은 아주 시민들의 휴식터로 되살아난 거죠. 이 CCTV 확대,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요즘은 범죄 근거에 뭐 이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근데 이거를 누가 했어요? 지방정부가 먼저 했죠. 지방정부가 먼저 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CCTV를 설치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인권단체나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인권 침해. 우리 감시하려고 하냐 이랬는데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많이 퍼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찰에서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불가능한 것을 지방이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했는데, 아까 제가 좀 미리 와가지고 그 문성직 부청장님 뵀어요. 서대문구에서 좀 획기적인 거 뭐 없습니까? 이런 물었더니 대단한 일을 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뭐 국무총리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와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복지 전달 체계, 동사무소의 복지 허브화 뭐 이것도 완전히 여기 그 서대문 모델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까 들으니까 서울시에 찾아가는 복지도
서대문의 그 복지 시스템,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 뭐 그것이 기준이 됐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뺏겨가면, 뺏겨가는데 그냥 뺏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보태잖아요. 아, 우리는 저기하고는 조금 더 낮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양한 모델이 나왔을 텐데, 중앙정부가 막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려 하니까 상당히 복지직과 일반직 간의 충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가 강의 안 만들 때는 여기 서대문구의 복지 전달 체계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런 신화들을 우리는 이제 지방에서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지방이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축적해 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공 체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무슨 일만 생기면 중앙정부가 나서야지 뭐 지방이 나서가 되나? 이랬는데 중앙정부가 해도 안 되는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니까 되더라. 더 잘 되더라 하는 체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성공한 사례는 또 다른 일에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거죠. 또 자신감을 남기는 거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중앙정부에 오서 대통령 나와라, 무슨 장관 나와라 이랬잖아요. 근데 국민 2,000명을 상대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국가기관을 매우 믿는다, 약간 믿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전혀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비율을 한번 보자. 제일 못 믿겠다는 기관이 어딥니까? 우리 뭐, 그렇죠. 우리 경험하고 일치하죠? 국회. 예, 뭐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합쳐서 12.6%입니다. 87% 이상이 별로 믿지 않거나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불신, 이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작년에는 그래도 15.3%가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대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냐? 24.6%가 신뢰한다. 이것도 거의 신뢰 안 한다는 거죠. 자, 지방정부는 어떠냐? 41.6%가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훨씬 높다. 물론 50%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비교해 봤을 때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 이 해마다 발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나올까? 이건 최순실 사건 이전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다시 추가되면 아마 중앙부처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또 청렴도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일 신뢰도가 낮은 데가 연방정부, 그 다음 주정부는 조금 그거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시정부,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을 봤더니 중앙정부에서 돈은 많이 쓰는데 뭐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 이런 거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막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희망,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아까 문제의 정치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헌법이란 국민과 국가 활동의 내비게이션이다. 30년 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무왕자왕 하게 되고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는 87년 헌법을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화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시대에 들어와서 세계화, 국제화하자 했다가 그 다음에 세계화하자 뭐 이래가지고 끝났었죠.
87년 헌법 개정할 때는 이런 개념조차 우리가 몰랐던 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만 하더라도 산업사회였다. 산업사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기반이 지식정보사회에 뿌리를 내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때 산업사회의 생산 양식은 뭡니까?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 숫자를 늘려가지고 값을 다운시키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건 씁니까? 안 씁니까? 대량 생산하면 안 팔리는 거죠? 요즘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옷도 달라야 되고, 신발도 달라야 되고, 뭐, 생활 스타일도 달라야 되고. 과거에는 다르면 왕따 당하는 시대였죠. 근데 요즘은 이게 지식정보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사회의 도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사회. 위험사회. 그때 당시에 소득 수준은 3,00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도 헌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헌법. 따라가면 엉뚱한 곳에 이르는, 그래서 정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 헌법까지 바꿀 거 있나? 법률 바꾸면 되지. 또 제도가 문제인가? 그걸 잘 운용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몇 사람의 얘기를 옮겨놨습니다. 이 제퍼슨이라는 분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대 대통령이었죠. 이분은 뭐라고 했냐? 매 19년마다 법률이나 헌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각 세대가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동생활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19년은 이때 당시의 한 세대입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의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의 규범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을 속박하는 것이 되죠. 제퍼슨은 그때 벌써 이 1740년대 이때 태어난 분입니다. 그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마다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유럽에서 독일과 스위스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협치, 연정 이럴 때 제일 많이 참조하는 나라가 독일이죠. 1949년에 독일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60여 차례 헌법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6개의 주가 있습니다. 16개의 주는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도 또 바뀝니다. 그렇다 보면 매년 수차례 헌법 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스위스. 1848년에 헌법이 제정된 후 150여 차례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매년 개정된다. 이 나라는 26개의 칸톤이 있는데 이 칸톤은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26개의 헌법. 그러니까 이 나라는 헌법이 27개입니다. 연방 헌법 하나, 칸톤 헌법 26개. 27개의 헌법. 그런데 스위스는 좀 특이합니다. 이 헌법 개정이 대부분 반 이상이 누구가 제안하느냐? 국민들이 제안합니다. 우리는 몇 차례 했냐? 우리는 9차례 했죠. 9차례.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이나믹에 비하면 너무나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내팽개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겁니다. 등한시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 정치의 실패, 국민의 불안, 불행, 그다음 이 나라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 부재 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지방 분권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되느냐 이 주장을 저는 91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의 여건은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면 국민의 여론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첫째, 아까 얘기했죠. 국가가 작동하려면 현장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 국가 작동을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분권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왜?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지방끼리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죠. 어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혁신을 해야 돼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질서를 위해서 통일질서는 통일된 나라들 보면 거의 연방제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제도는 고도의 분권적인 질서죠. 이것은 통일의 원리다 이렇게 봅니다. 각 지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정치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생각할 때 이걸 전부 다 대한민국식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불가능할 거예요.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 북한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정치 질서를 인정한다. 그리고 리더십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거를 남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겠죠. 그래서 북한에도 몇 지역으로 나눠서 지방 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남한 지역도 지방 정부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독일의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졌죠. 예, 이게 도표 하나. 이 도표는 다른 글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리냐면 2009년도에 유럽연합 있죠. EU. 유럽연합의 지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쓴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게 X축, Y축인데 이쪽은 Y축은 소득수준입니다. 소득수준. 이 X축은 이 지방분권의 정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 즉 지방에 권력이 많이 가 있는 나라. 지방이 중요한 문제를 많이 결정하는 나라. 이거 이제 이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2009년이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은. 그래서 이게 아마 요즘 한 2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한 8만 불, 뭐 7만 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어디냐? 세계에서 제일 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아까 문석진 구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스위스는 인구가 한 840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 나라의 깐또는 국가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 26개의 국가가 스위스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잘 살죠. 잘 살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벨기에, 독일, 영국 어디가 있어요? 분권이 많이 된 나라 군에가 있죠. 근데 이게 경향입니다.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소득도 높다. 분권이 적게 된 나라 일수록 어떻게 소득 수준이 낮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여기에 속할까요? 이쪽에 속할까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도 지방 분권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혁신입니다. 지방끼리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지역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지역 간의 경쟁은요, 과거에는 민족국가 시대에는 국내 도시들끼리 경쟁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국경이 없어져 버렸죠. 국경을 넘어서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역 발전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화 시대에,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플러 얘기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플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너무나 유명한, 잘 알려진 분이고, 모든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언제 썼느냐? 2001년에 씁니다. 2001년대가 언제죠? 김대중 정부 때죠. 그래서 이분이 쓴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BT 산업을 양성하고 IT 산업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라. 이제 앞으로 생산 구조, 기업 활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노조도 바꿔야 된다. 그런 강성 노조로 안 된다. 그 다음에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공장형 학교 이런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창조적인 교육을 위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6월 7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점심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이 보고서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언제라 그랬죠? 2001년입니다. 지금 2017년이죠.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업은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IT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뭐 BT도 발전시키고 있죠. 학교 변했습니까? 전혀 안 변했죠. 기업, 노조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정치입니다. 이분은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 이거는 우리 산업 사회, 이 개발 시대, 그때는 잘 작동했지만 지식 기반 사회, 지식 정보 사회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발 시대, 그때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효율적이었어요. 왜? 그때는 정답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때 우리의 발전 전략은 뭡니까? 선진국 따라하기잖아요. 선진국 이래 하니까 잘 살더라 하는 모델을 따와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엘리트 관료들이 이 매뉴얼을 만들면 전국이 따라해요. 전 지방에서 그걸 동원해가지고 따라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잘 적응했어요. 그게 한강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선도에 와 있더라. 앞에 뺏길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을 찾아야 되는 시대. 그게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정답을 못 찾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정답은 누가 찾아야 되느냐? 이걸 중앙정부 몇몇 관료들이 정답도 모르는데 따라와라. 이렇게 해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이 불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고치니까 되더라. 정보 공개조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런 성공 사례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수평적으로 확산하고 이걸 다시 거꾸로 국가로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 경영 원리가 바뀐 겁니다. 왜?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행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방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세세하게 법률을 정해놓고 법률대로만 해라. 이건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에서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건 시키는 것만 해라. 두 가지입니다. 지방이 할 수 있는 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렇게 해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헌법을 우리가 바꾸게 될 텐데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느냐? 오뚜기처럼 바꿔야 된다. 오뚜기가 던져도 발로 차도 계속 일어서는 것은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국가도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보냅니다. 그 아래는 어디냐? 지방과 국민이다. 지방과 국민. 무게의 중심은 국가로 치면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이란 결정권이죠. 결정권. 즉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지방이 가져야 된다. 지방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제 신문에 만평에 아주 재밌는 게 났어요.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물으니까 기대 만땅, 이런 주민들한테 물으니까 걱정 만땅,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나 이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게 지방분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국민 전체가 결정하던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정에 중요한 설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경주이시, 김해김씨, 종친에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종친에서 정하는 게 그 중앙집권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거. 그거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부부간에 의논하고 자식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방분권이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가정에게 넘겨야죠. 마찬가지로 지방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된다. 그 원리입니다. 더구나 입법권,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것도 지방으로 넘겨야 된다. 지방에 관련된 거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그 요즘 보면 청년들이 그 밤에 술 마시고 떠들고 그 다음에는 막 병 깨가지고 버리고 이러죠. 그것조차도 금지할 수 없는 게 현행 체제입니다. 지방의 손발을 그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서울시 의원이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조례를 통과는 시켰대요.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가 또 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도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거는 지방에서 알아서 정하고, 그게 이제 지방의회나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 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주민투표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 그거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그건 듣고 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 각 당의 후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여기는 이제 우리 문석진 부총장님도 열심히 하는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는 안 들어오고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도의장단 협의회,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해서 제가 대표로 있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10단체가 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10단체가 각 당의 후보자를 찾아다니면서 협약을 맺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5명 후보자하고 다 협약을 맺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도 민주당사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그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6가지 사항의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예를 들어서 지방에게 법률 제정권을 주겠다 하는 게 4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헌법에 대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한다. 그 다음은 홍준표 후보자는 좀 더 강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그 후보를 배출한 공천한 당의 약속이다. 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당의 후보자들하고 했으니까 되겠지? 안 됩니다. 누가 뒷받침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론으로서 뒷받침해줘야 비로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의 동력.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개혁,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여야지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 오뚜기 같은 나라,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로 갈 때 우리는 부패와 무능을 극복하고 지방 발전과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거를 이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마시면서 또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